단지야, 안 돼. 거기 긁지 마. 서윤의 비명이 고요한 빈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단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의 앞발이 마루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댔어요. 낡은 나무 판자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발톱이 나무를 파고들며 나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야, 거기 밑은 하수관이야. 무너지면 어떡해. 동생 서준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단지는 오히려 더 몸을 낮추고 바닥 틈새를 파고들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사람만 보면 숨어버리던 애가 오늘은 눈이 번쩍 살아난 채로 발톱이 닳도록 긁어대고 있었어요. 이상해, 얘 완전 달라졌어.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외할머니 집을 처분하기 위한 부동산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툭! 단지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걸렸습니다. 단지가 순간 멈추더니 그 조그만 구멍을 들여다보며 낮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냐.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불안, 서러움,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듯한 울음이었어요. 밑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단지가 긁어놓은 마루를 살펴봤어요. 손가락을 넣어보니 분명히 나무 아래로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차갑고 매끈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설마.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는 여전히 바닥을 향해 낮게 울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감정이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되살아난 것처럼요. 단지야, 너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서윤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외할머니의 집. 언니, 단지 또 밥 안 먹어.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던 그날 밤,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 낡은 장롱 옆에 웅크린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5년 동안 키우던 고양이 단지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단지는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문만 열리면 현관까지 달려나와 야옹하고 반겨주고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시면 무릎 위에 올라와 꾸벅꾸벅 졸던 애였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그날부터 단지는 마치 집안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에도 나가지 않고 밥그릇을 앞에 놔줘도 두어 입대다가 말고 하루 종일 장롱역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수의사한테 데려가 볼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옆에 앉아있던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병원에도 보여줬지. 피검사, 엑스레이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더라. 그 선생님도 그랬어. 사람처럼 애도하는 걸 수도 있다고. 이모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달, 2달.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지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윤기 나던 털은 푸석해졌고 눈빛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끔 새벽에 아무도 없는 부엌 한가운데에서 허공을 향해 길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야옹 아옹. 그 소리를 들으면 서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치 집안 어딘가를 향해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집을 팔아야 하는 날. 1년 후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잖니. 엄마도 안 계시고 이 집 그냥 비워두기엔 우리가 감당이 안 돼. 이모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시골집은 점점 더 손볼 곳이 많아졌고 재산세와 관리비가 가족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서윤에게도 이 문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 방학마다 내려와 숨바꼭질하던 마당,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부추전 부치던 냄새,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 들리던 골목.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래, 정리하자. 대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접 와서 좀 치우고 가자. 그렇게 해서 서윤과 서준은 외할머니 기일을 맞춰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상한 고양이. 단지야, 나 왔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언제나 그랬듯 장롱 옆에 웅크리고 있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또 저기야?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1년 내내 같은 자리, 같은 자세. 누가 보면 조각상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단지야.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자 단지는 잠깐 서윤을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단지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봤어? 귀. 반응했어. 서윤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짐 정리를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일은 벌어졌습니다. 마루를 긁는 소리. 새벽 3시쯤이었어요. 낡은 방 한 칸에 남매 둘이 나란히 누워 있는데 어딘가에서 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쥐인가 보다 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사각. 서걱. 언니 들려? 서준이 잠에서 깨서 속삭였습니다. 응, 단지인가? 둘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가보니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단지의 눈이 2개 초록 불빛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바로 아래 단지는 마루 바닥 한 곳을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어요. 장롱 옆도 아니고 외할머니가 생전에 늘 앉아 계시던 찻상 놓는 자리 바로 앞이었습니다. 얘 미쳤냐? 왜 저기야? 서준이 다가가 말리려 했지만 단지는 등을 잔뜩 부풀린 채 낯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을 피해갔습니다. 낯선 동물이 아니라 1년 동안 아무도 못 알아들은 말을 이제야 필사적으로 꺼내는 것 같았어요. 단지야, 거기 왜 하필 거기야? 서유는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매일 오후마다 앉아 차를 마시고 때로는 혼잣말을 하던 자리. 그리고 마지막 날. 얘야, 우리 집 말이다. 나중에 꼭. 외할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다시 현재,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 여기 나무가 떠 있어. 서유는 단지가 긁어놓은 마루를 더듬다가 나무판 한 장이 다른 부분보다 살짝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광등 좀 켜봐. 불이 켜지자 먼지 속에서 무늬가 희미해진 마룻결이 드러났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봤어요. 끼익. 낡은 나무 판자가 놀랍도록 쉽게 들려 올려졌습니다. 마루 아래는 생각보다 깊은 빈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상자는 오래된 양철 도시락통만 한 크기였어요. 겉면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녹이 슬어 있었고 덮개에는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남. 외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숨겨두신 거야? 서준이 침을 삼켰습니다. 단지는 그 상자를 향해 코를 들이밀고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아주 낮게 길고 길게 울었습니다. 야옹. 그 울음은 1년 내내 울어왔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안도한 듯한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는 소리였어요. 열어볼까? 언니 괜찮겠어?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끼익. 안에는 낡은 봉투 몇 개와 두꺼운 노트 한 권, 그리고 오래된 통장을 닮은 조그만 책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겉면에 볼펜으로 서툴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큰손녀 서윤이에게. 외할머니의 일기와 도둑년의 진실. 거실에 앉아 형광등 아래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외할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유나, 이걸 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겠다. 혹시 못 찾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난 써놓고 싶었다. 첫 줄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편지는 길었어요. 하지만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할머니를 도둑년이라고 불렀던 이야기. 젊었을 때 남의 땅 서류를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다는 소문. 그 때문에 친척들과도 멀어지고 이모조차 평생 그 말을 마음 한구석에 박아두고 살았던 사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당시 혼자 어린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비에 허덕이던 옆집 순자 아주머니를 대신해 모든 욕을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름이 있으니까 욕은 내가 먹는 게 맞지.
그 집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 외할머니는 일기장에 그때의 일을 조금씩 부끄럽게 그러나 담담하게 적어두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날 도둑이라고 불렀다. 속상했지만 뭐 어쩌겠니? 당사자는 고마워했으나 그 집 애들까지 욕먹을까봐 입 다물고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 죽고 나면 이 집 팔 생각들 하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유나, 혹시 네가 이걸 본다면 집값 일부는 꼭 순자네 집 손자에게 써다오. 그의 심장이 약해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다. 나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았지만 내 마지막 돈만큼은 제대로 쓰이고 싶다. 네가 해줄 수 있겠니?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단지는 안 버렸으면 좋겠다. 얘가 다 알고 있을 거다. 얘가 내게 데려다 줄 거다. 내가 못한 말들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지가 진짜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노트 옆에 놓여있던 작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잔액은 꽤 컸어요. 외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아마도 자식들 몰래 조금씩 숨겨둔 돈까지 섞인 금액이겠죠. 순자 아주머니의 집에서 그 나이 든 고양이 말이지. 맨날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울더라.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 순자 아주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단지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혹시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에요? 그렇지. 밤마다 우리 대문 앞에 와서 저 마루 쪽을 보면서 울고 가더라고. 마치 누가 거기 있는 것처럼. 서윤은 외할머니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손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몇 번이나 수술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할머니 예전에 땅 문서 때문에 욕 먹으셨잖아요.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저 일기장을 봤어요. 할머니가 아주머니 대신 욕 먹어주셨다고.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인간, 내 남편이었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야. 사실 그 땅은 내 할머니가 돌려받아도 아무 말 못할 땅이었어. 근데 우리가 너무 궁해서 남편이랑 짜고 서류를 바꿨지. 목이 메인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내 할머니가 찾아왔어.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내가 울면서 빌었어.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순자 아주머니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 그럼 내가 나쁜 년 되마. 하고선 다음날 마을회관 가서 자기가 그랬다고 다 말하고 다녔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람 체면도 있고 내 엄마들 마음도 복잡할 텐데.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러다 보니 정말로 다들 그분을 도둑으로만 알고 살게 됐고 순자 아주머니는 결국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장례식 날 문 앞까지 갔다가 들어갈 용기가 없더라.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거든. 방 한가운데 놓인 단지가 순자 아주머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순자 아주머니 쪽으로 다가가 무릎 위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야옹.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 하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집을 팔지 않기로 한 날. 이모와 엄마 그리고 서윤과 서준. 거실에 모여 상자를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이모는 노트를 읽다가 여러 번 눈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엄마가 그 땅 문서 일로 뭔가 했던 게 아닐까? 속으로 의심한 적도 있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욕먹으면서도 정작 자기 변명은 한 줄도 안 쓰셨어요. 대신 우리한테 뭘 부탁하고 싶을 때도 마루 밑에 상자를 숨겨놓고만 계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집은 그대로 팔고 그 돈 일부만 순자네에 보내면.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 단지가 갑자기 야옹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단지에게로 향했습니다. 단지는 거실 가운데 예전 외할머니가 항상 앉던 자리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그냥 팔지 말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을 그 애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쓸 수 있게 작은 도서관 겸 사랑방 같은 걸로 만드는 건 어때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집 자체는 우리 이름으로 갖고 있대. 할머니가 모아둔 통장 돈은 순자 아주머니 손자 치료비랑 이 집 손보는데 같이 쓰는 거예요. 간판만 하나 걸죠. 순남 사랑방이라고. 이모가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겠네.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하셨잖아. 애들 책 읽어주는 것도 좋아했고. 엄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 안 판다. 그 대신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돌보자.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단지는 조용히 몸을 말아 외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방석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듣지 못했던 아주 작은 콧소리 같은 가르랑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르르르. 1년 후 다시 봄. 외할머니 기일.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낮은 책장이 놓이고 마을 아이들이 읽고 간 동화책들이 줄줄이 꽂혀 있었어요. 벽에는 외할머니 젊은 시절 사진과 순남 사랑방이라고 적힌 손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의 손자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오늘도 사랑방 한켠에서 얌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뛰어도 된대요. 물론 무리만 안 하면. 순자 아주머니는 눈가에 주름을 한껏 모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그분 덕분이지 뭐. 마당에서는 이모와 엄마가 국을 끓이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남이 그 사람. 우리가 괜히 오해했네. 그렇게 쏙 깊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여. 살아계실 때라도 한 번 더 잘해드릴걸. 그 말을 들으며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반짝거렸어요. 그때 단지가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와 외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야옹. 짧은 인사 같은 울음. 서유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할머니, 단지가 다 했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온 것뿐이에요. 단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외할머니 방석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았습니다. 그 표정은 처음으로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 한마디 못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가족 누구도 몰랐던 마음의 짐과 비밀을 대신 들어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같은 곳만 바라보는 단지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오늘 하루 그 조용한 시선을 한 번쯤 따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